경남 창원시 외곽에 있는 작은 공단. 김영철 사장은 아침 일찍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이 공장은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죠. 영철은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이건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영철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30도 되기 전에 이 공장을 혼자 일으켰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의 아들 준서. 준서는 언젠가 이 공장을 이어받을 거라 직원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엔 작은 창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며 밤에는 장부를 들여다봤죠. 지금은 직원 80명, 매출 200억.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영철에게는 평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영철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전무님이 오늘 아침 현장 점검 후 사무실로 올 것 같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 김준서 32살. 영철은 오랫동안 준서가 회사를 잇게 될 거라고 말해왔었어요. 준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아들이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평직원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누비었죠. 준서는 현장을 좋아했습니다. 기계 소리, 먼지, 땀, 다 좋아했어요. 직원들도 준서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준서는 직원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 결정했어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준서야, 그러면 안 된다. 남기는 것도 있어야 해. 영철이 가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직원들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남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철은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영철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철의 동생 김현태. 현태는 영철보다 6살 어렸고 회사의 부사장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영철의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고 공장에 하루 종일 서 있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현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요즘 공장 일 힘들어 보이더라. 내가 잠깐 도와줄까? 처음엔 영철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혼자 키운 거였고 동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무 서류를 정리해주고 거래처 연락을 대신 받는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형 대신 연락만 받을게요.
결정은 다 사장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동생이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회의 자리에 현태가 앉아 있었고 서류에 현태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준비 중이고 아버지는 몸이 안 좋고 동생이 잠시 도와주는 상황. 그저 그 정도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태가 도와주는 자리에 머무를 생각이 없다는 걸. 표면적으로는 형제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현태는 오랫동안 회사의 실권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올 때마다 현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서가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영철이 준서가 회사를 이어갈 거야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현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준서는 그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삼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직 깊이 알지 못했죠. 아니, 사실 준서도 조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촌과 만날 때마다 공기가 조금 달랐거든요. 준서야, 그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현태가 회의실에서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삼촌. 다음 주까지 완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내가 형한테 정리해서 올리지. 준서야, 너는 현장에 집중하면 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영철 씨,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경영은 잠시 손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철은 집에서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준서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어요. 얼마나요, 아버지? 의사 말이 좋아지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 당분간. 아버지가 지시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라. 아버지, 삼촌한테도 같이. 현태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영철은 현태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태야, 내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큰 결정은 반드시 준서와 상의하고 해야 해. 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당연하죠. 안심해요. 현태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영철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영철이 몰랐던 건 현태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철이 요양으로 물러난 첫 주, 현태는 회사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준서, 회의는 내가 주도할게. 형이 쉬어야 하니까. 아, 네. 그러면 회의 내용은 내가 정리해서 형에게 보내드리지. 준서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결정은 상의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삼촌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금씩 준서의 권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느꼈습니다. 준서 씨, 오늘 생산 일정이 바뀌었어요. 부사장님이 새로운 지시가 왔습니다. 준서가 현장 주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지시요? 오늘 생산 라인을 2번 라인으로 전부 이동하라고요. 준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왜요? 2번 라인은 유지보수 중이잖아요. 저는 그냥 부사장님 지시라고만 받았어요. 준서는 즉시 현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2번 라인 이동 지시는 왜요? 유지보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준서야, 형한테 연락했어. 형이 그냥 하라고 했어. 준서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2번 라인 이동 건 정말 아버지가 지시하신 건가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준서는 혼자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 주임이 들어왔어요. 준서 씨, 잠깐만요. 주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직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준서 씨가 아직 경영을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어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준서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회사는 제대로 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준서는 그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삼촌이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아버지의 답장이 오지 않는 것, 회사 안에서 자신의 발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문자 보냈는데요. 아, 준서야. 아버지가 약 먹고 나서 좀 깜빡했어. 무슨 문자야? 2번 라인 이동 건요. 아버지가 지시하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삼촌이 거짓말을. 준서야, 현태한테 직접 물어보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철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준서는 현태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삼촌, 어제 2번 라인 이동, 아버지가 지시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말 안 하셨다고 하세요. 현태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준서야, 아버지가 약 먹고 계시잖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 아버지한테 전화드린 거 맞아. 하지만 아버지가 피곤하신 상태여서 잘못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 준서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형이고 아버지가 피곤하신 거라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현태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태가 내리는 지시가 점점 늘어났고 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항상 같은 답이 왔습니다. 형한테 확인했어. 준서가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영철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태는 영철에게도
조금씩 준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 준서가 요즘 좀 불안정해 보여. 영철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에서도 갑자기 화가 나서 직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근데 본인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 영철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준서가 그런 적이 있었나? 형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 준서가 형한테는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거든. 현태의 목소리는 걱정스럽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준서는 이걸 몰랐습니다. 삼촌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변이 점점 자신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지, 준서는 그냥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했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생기면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했죠. 준서에게 회사는 그냥 직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피와 땀으로 키운 것이었고 직원 80명의 밥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준서는 혼자 사무실에서 밤을 보내며 장부를 정리하다가 자꾸 숫자가 안 맞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거 이상하네. 준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안 맞아요. 지출처가 불분명한 항목들이 여러 건 있었죠. 준서는 이를 현태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삼촌, 재무 정리하다가 이상한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현태가 준서의 손에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아, 그거야.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비용이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건들이야. 하지만 지출처가 불분명한 게 준서야. 현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하고 있어. 준서야는 현장에만 집중하면 돼. 재무는 내가 한다고.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준서의 잠은 더 얕아졌어요. 그 즈음에 준서는 잠을 못 자면서 기분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이 안 오는 날이 늘어나고 삼촌의 변화들이 점점 빨라지면서 준서는 점점 초조해져 갔어요. 준서는 몇 년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문제였어요. 잠을 못 자고 불안이 심해져서요. 상담을 받고 나서는 나아졌었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증상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혼자서는 버티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준서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은 회사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준서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준서 씨, 어제 야근 후에 집에 가셨어요? 새벽까지 여기 계셨잖아요. 아니요, 그냥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서의 눈밑은 점점 꺼져갔고 손이 가끔 떨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봐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었죠. 현태는 준서의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야기를 던져두었습니다. 준서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지? 밤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아까 회의에서 준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평소와 달라서 걱정돼. 직원들은 현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이 한 말이고 평소에 준서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준서를 향해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어떤 날 준서는 회의 중에 실제로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현태가 준서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준서가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삼촌, 왜 계속 제 의견을 무시하시는 거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차분하게 얘기하자. 여기에 직원들 많아. 준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서는 자리를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현태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영철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영철에게 계속 준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 준서가 요즘 정말 심해져. 직원들도 걱정한다고. 영철은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요즘 좀 힘드냐? 준서는 잠깐 침묵했어요. 아버지,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현태한테 듣기로는 삼촌한테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삼촌이 아버지께 저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영철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준서야, 현태한테 화난 거냐?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준서는 그 밤 잠을 못 잠습니다. 아버지가 삼촌 말을 믿고 있다는 것, 자신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준서는 혼자서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준서는 스스로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같은 상담사에게 연락했죠. 준서 씨, 그때 이후로 많이 힘드셨군요. 네. 잠도 못 자고 불안이 심해져서요. 지금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준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현태는 영철에게 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 준서 말이야. 내가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현태야, 준서가 그렇게 심한가? 형, 저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서가 직원들 앞에서 행동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준서가 전에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영철은 놀랐습니다. 준서가 대학 시절의 불안장애로. 현태는 준서의 과거 상담 기록을 영철 앞에 놓았습니다. 영철은 놀랐습니다.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몇 년 전에 스트레스로 받은 상담 기록이었어요. 준서가 원하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현태는 누군가를 통해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준서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건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철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철, 현태, 영철의 부인 미순, 그리고 준서. 준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삼촌의 차분한 자세. 준서야, 앉아라. 영철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앉았어요. 준서야, 현태한테 듣기로는 너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다더구나. 준서의 눈이 현태를 향했습니다. 현태는 준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서야, 이거 보여주려고 불렀어. 영철은 준서 앞에 종이 몇 장을 놓았습니다. 준서는 그 종이를 봤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담 기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야, 왜 이런 거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냐? 영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저한테, 이건 삼촌이. 준서의 눈이 현태를 향했습니다. 현태는 시선을 피했어요. 준서야, 이건 내가 아픈 거를 숨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문제야. 현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순이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엄마 봤을 때 내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 건 사실이야.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실까봐. 아버지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준서야. 영철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엔 지금은 회사보다 건강이 먼저야. 의사와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준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삼촌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현태가 소개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준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탁하셨으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준서는 이미 불편했어요. 교수는 준서의 과거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씨, 과거 불안장애 진단받으셨군요. 네, 하지만 치료받고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준서는 잠깐 생각했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일이 많아서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준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난 후 준서는 복도에서 현태와 마주쳤습니다. 삼촌이 왜 여기에 계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태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형한테 결과 알려드려야 하니까.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영철에게 교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철 씨, 준서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불안장애의 재발 증상이 보이는데 현재 상태로는 고압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철은 이미 걱정이 깊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원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철은 전화를 끊고 현태에게 연락했습니다. 현태야, 의사 말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현태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준서가 동의할까요? 준서 성격상 아버지가 부탁하면 형, 제가 준서한테 이야기해 볼게. 형보다는 내가 준서한테 말하는 게.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태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의사한테 연락이 왔어. 준서는 현태의 눈빛을 봤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한다고. 준서야, 듣기엔 꼭 모진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준서야 건강을 위해서야.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삼촌, 저는 지금 입원할 상태가 아닙니다. 준서야, 아버지 건강도 안 좋고 회사도 불안정하고 제가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 회사는 내가 돌볼게. 형도 돌볼게. 준서야는 지금 자신만 생각하면 돼. 현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준서야, 형한테 얘기했어. 형이 원하는 거야. 준서는 현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이야기. 준서야, 너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의사도 그렇고 현태도 그렇고. 아버지, 저는. 준서야, 아버지 부탁이야. 한 번만.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준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준서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기계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입원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현태가 추천한 곳이었어요. 준서가 입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서류, 평범한 절차. 하지만 입원 첫날의 준서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분, 외부 연락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평범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초기 안정 기간 동안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차차 나아지면 연락할 수 있어요. 준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간호사에게 계속 부탁했어요. 제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 지금은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서는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서가 입원한 사이에서 회사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즉시 회사의 실권을 잡았어요. 준서 씨가 치료 중이니까 당분간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현태가 부사장이었고 영철이 요양 중이었으니까요. 현태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회사의 주요 계약서에 준서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들이 현태 관할로 넘어갔고 준서의 사무실도 조용히 정리되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준서가 빨리 나아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운영해야 해. 그 말을 들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은 준서의 상태를 교수에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준서 씨는 현재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더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은 걱정이 깊어졌어요. 얼마나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영철은 준서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말했어요. 외부 연락이 현재 상태에서는 준서 씨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연락을 허용하겠습니다. 영철은 이해했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영철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 문제로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아졌고 긴 외출은 의사에게서 만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태가 말했습니다. 형, 준서는 내가 계속 확인할게. 형은 지금 몸부터 챙겨야 해.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을 믿었습니다. 회사는 현태가 맡고 있었고 병원 소식도 현태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영철은 아들이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2달째 준서는 계속 퇴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퇴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왜 저를 여기 두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매번 같은 답을 했어요. 준서 씨,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 미수는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태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형수님이 가시면 준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의사도 외부 자극은 피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미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안정을 위해 보호자 방문도 제한 중입니다. 미수는 병원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면 더 아파질 거라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준서는 혼자였습니다. 준서가 모르고 있었던 건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였습니다. 현태는 가족과 변호사를 불러 회의를 했어요. 형수님, 준서가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회사에 법적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서의 이름으로 된 건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준서가 현재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니까
법적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준서의 권한을 대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빨리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변호사가 현태에게 서명한 서류가 넘겨졌습니다. 준서가 알지 못한 서류. 준서의 이름으로 준서의 권한을 현태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준서는 4달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준서는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불안했고, 이제는 그냥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서는 작은 방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 진료, 그리고 침대. 가끔 준서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정원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준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현태는 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준서가 아직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의사 말이 현재 상태로는 퇴원이 어렵다고. 영철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고, 아들은 병원에 있었고, 회사는 이미 현태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현태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현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준서한테 시간을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준서는 퇴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류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이름이 조금씩 기록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우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병원 밖에서는 서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준서를 실종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직은 누구도 사망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은 이미 준서 없이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7달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준서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삼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왜 찾아오지 않는지, 자신이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준서는 더 이상 퇴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결심 하나였어요. 언젠가 나는 여기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 즈음에 현태는 미순과 변호사를 불러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수님, 변호사 선생님. 현태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준서가 이미 7개월 이상 입원 중인데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준서의 이름으로 된 기본 자산과 주식 문제가 생겼죠.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준서 씨가 현재 의사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의사 능력 부재로 판단된다면. 현태가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이건 준서한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직원 80명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미수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내 아들이. 형수님, 준서가 빨리 나아지면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현태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미수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준서의 회사 주식과 주요 자산의 관리권이 현태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철은 이 과정에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자주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현태가 서류 정리는 형이 잘못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처리했어라고 했어요. 영철은 아직도 준서가 빨리 나아져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서는 이 사이에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아무 연락이 없을까? 준서는 간호사에게 계속 부탁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매번 같은 답을 했어요. 환자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연락은 현재 불가합니다. 준서는 어느 날 간호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간호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간호사는 눈을 피했어요. 준서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인 것 같다는 것을. 준서는 9달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준서는 작은 정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 한 장을 발견했어요. 준서는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태가 법무팀에 보내는 내부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팀으로 함께 전달됐다가 정리되지 않은 채 섞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엔 자신의 이름이 왜 거기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주식 이전 완료, 자산관리권 이전 완료, 회사 대표권 이전.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현태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신의 이름은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준서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추고 난 후 준서는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다. 준서는 입원 11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현태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어요. 준서는 정원에서 현태를 봤습니다. 현태는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서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준서가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현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듣기 위해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준서는 이상한 서류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 봤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주고 간 것처럼 보였어요. 준서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원 처리 완료. 보호자 요청으로 즉시 퇴원. 준서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가족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준서 씨가 자발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혔고 보호자가 절차를 진행했다고요. 현재는 외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요. 현태는 그 말만 남겼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영철에게는 더 짧게 전했습니다. 형, 준서 퇴원했어. 연락은 원치 않는데. 실종 선고 이후 법이 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망 간주라는 말이 공식 서류에 올라갔다는 걸 현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시는 이름을 되찾지 못할 거라고. 정신병원 기록, 차단된 연락, 가족의 침묵, 그리고 사망 간주. 준서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법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죠.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 거기서 준서는 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끔 밤에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서는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작은 항구에서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준서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밤에 혼자 작은 방에서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니는, 회사는, 삼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준서는 인터넷을 통해 조금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을 알아갔습니다. 삼촌이 회사의 실권자가 되었다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삼촌에게 넘어갔다는 것,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신고된 사람이라는 것. 준서는 이를 확인했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4년 동안 준서는 준비했습니다. 법을 공부했습니다. 금융법, 회사법, 증거법. 밤마다 책을 읽고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준서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준서는 단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준서의 이름으로 금융 기록이 움직였어요. 현태가 준서의 이름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신고된 이름을 사용해서요. 그것은 현태의 실수였어요. 아니면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그 기록은 즉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잡혔습니다. 사망 신고된 이름으로 활발한 금융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리요. 금융당국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준서에게 닿았습니다. 준서는 부산의 작은 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준서는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년 만에 본 서울이었어요. 준서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현태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였어요. 준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서입니다. 법적으로 사망 신고된 김준서입니다. 변호사는 준서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준서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어요. 원본 주민등록 사본, 과거 회사 계약서들, 입원 기록, 그리고 정원에서 발견한 현태의 내부 서류 사본.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준서 씨,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회사 분쟁이 아닙니다. 신분 도용, 강제 입원, 사망 신고의 위조까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준서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쌓아 올린 삼촌의 거짓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현태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준서의 변호사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제 입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두 번째, 사망신고 위조에 대한 형사고발. 세 번째, 회사 주식 및 자산의 불법 이전에 대한 회복 청구. 현태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심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준서의 강제 입원은 가족의 동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고 사망 신고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조사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현태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그 교수는 현태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리고 준서의 진단과 입원 연장은 준서의 실제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처음부터 퇴원 가능한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교수가 의도적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외부 연락 차단도 규정이 아니라 현태의 직접 지시였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준서는 현태와 마주 앉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준서는 현태를 보았습니다. 현태의 얼굴은 5년 전보다 살이 붙었고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준서의 이름으로 쌓은 인생이었죠. 준서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강제 입원의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기록. 둘째, 외부 연락 차단이 병원 규정이 아니라 현태의 지시였다는 통화 기록. 셋째, 사망 신고가 준서 씨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서류.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회사 주식과 자산이 모두 이전되었다는 금융 기록. 현태의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피고는 가족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준서의 변호사가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면 준서 씨 본인의 동의는 있었나요? 현태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태의 변호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현태는 강제 입원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망 신고 위조가 인정됩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이전이 인정됩니다. 유죄입니다. 법을 이용해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회사를 빼앗은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 김현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회사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불법 취득 자산은 전액 환수합니다. 준서의 이름은 다시 공식 기록에 복원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자산도 준서에게 돌려주기로 결정되었어요. 현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준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비쳤어요. 준서는 잠깐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5년 동안 주변이 자신의 이름을 지워왔는데 결국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미순이었습니다. 준서야,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단 2글자만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미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준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서는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분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눴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욕심으로 흔들리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철은 준서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와 영철은 오랜 시간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철은 준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잘못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셨을 뿐이에요. 영철은 눈물을 닦았어요.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항구 마을로. 준서에게 이름을 돌려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운다고 사람까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거짓 위에 쌓은 인생은 언젠가 자기 무게에 무너집니다. 숨겼던 사람은 법정에 섰고 버려졌던 이름은 진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이 시원하셨다면 그건 아마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